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면 세계 현대사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냉전과 석유다. 가장 큰 교훈은 군사적 점령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 통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석유공사 근무하는 최지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9년에 책을 쓰신 것 같아요.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예, 그때도 이미 에너지가 무기처럼 사용이 되던 시기였나요? 저는 20세기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는 계속 에너지는 하나의 무기이자 방패였던 자원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면 세계 현대사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냉전과 석유다. 그 정도로 이제 석유는 세계 현대사에서 굵직한 사건, 뭐 오일 쇼크라든지 뭐 걸프전, 이라크 전쟁, 또 최근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그 역학관계를 결정한 배경을 보면은 천연가스라는 중요한 그런 어떤 러시아의 힘이 또 그 어떤 지금의 정세를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바로 말씀 나왔으니까 질문을 좀 들어갈게요.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일단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투기적인 세력도 같이 밀리면서 또 공급단의 문제가 연준의 말대로라면 공급단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확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긴축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자재가 지금 뭐 WTI가 지금 100불을 돌파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뭐 125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어떤 에너지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그런 얘기도 있긴 했거든요. 러시아가 군대 10몇만 국경 지역에다 갖다 놓고 석유가스 확 올려가지고 비싸게 큰 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나진 않겠지만 이러고 네네.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났죠. 네네. 일단 이 상황이 러시아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의 힘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의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의 생산국인데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이제 세계 3대 생산국인데 이 세 나라가 거의 러시아가 3위이긴 합니다만 거의 세 나라가 동일한 뭐 세계 11% 정도 한 나라당 뭐 세계 10%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뭐 러시아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한 1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세계 2위의 세계 천연가스 대국인데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어떤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석유나 가스의 수출 통로를 그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사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그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것이 대략 작년 10월경부터입니다. 작년 10월경부터인데 그럼 그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초대형 가스관이죠. 그 뉴스에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노르트 스트림 2라고 하는 가스관이 개설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스관이 개설됐다는 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가스관이 개설되기 직전에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대부분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전쟁 억지 수단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인데. 예, 만약에 그래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반군이라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침략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로 가스관을 폐쇄하거나 파괴해버리면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한 20년 전부터 새로운 가스관,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나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가스관 개설을 위해 굉장히 집요하게 노력을 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푸틴이 굉장히 집요하고 좀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2001년도에 당시 대통령도 푸틴이었는데, 푸틴이 독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제안이었는데, 사실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가스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수급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푸틴이 독일에게 우리가 천연가스를
독일 산지인 독일과 바로 직배송할 수 있는 가스관을 연결한다면 이거 양국에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독일이 제안을 받고서 바로 또 승낙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망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것은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계속 받아 쓰다가 나중에는 그 익숙해지면은 그 눈치 보이죠, 이제. 이제는 뭐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제 목줄을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5년 당시에 독일 총리였던 게라트 슈레더가 이 동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바로 직후에 퇴임을 하고 2005년 예. 그리고 나서 또 슈레더가 또 그 노스트림 건설하는 회사에 또 어떤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후임이 된 분이 바로 이제 안겔라 메르켈 총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메르켈 총리라는 분이 노르드스트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노르드스트림을 건설을 추진해서 2011년도 9월에 노르드스트림 1이 건설이 됩니다. 이 노르드스트림 1이 건설이 되는데 이 사실 1까지만 하더라도 뭐 크게 그 어떤 사실 좀 묵인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까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많지 않았다. 노르드스트림 1이 건설돼도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또 이용을 해야 됐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게임체가 되지 않는데, 근데 2011년도에 이 메르켈 총리가 노르드스트림 2를 추진합니다. 사실 근데 이때는 좀 이제 미국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때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 신세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실제로도 이제 이게 이제 노르드스트림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해저를 지나갑니다. 해저 가스관인데, 이 해저 가스관이다 보니까는 그거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크레인 같은 이제 작업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작업선을 하는 게 이제 스위스의 이제 올시즈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트럼프가 제재를 하면서 그 업체가 이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죠. 그래서 2020년도에 한 1년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과 독일 간에 이제 어떤 신경전이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제 작년 9월에 이 노르드스트림이 완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2가 완공이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외신을 보면은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에 아주 큰 무기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완공이 된 직후 한 10월 되자마자 이제 10월 11일부터 한 15만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높였던 것이죠.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노르드스트림이 생겼다는 것 자체 그 상황의 논리만을 이용해서도 상당히 러시아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높아진 협상력을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최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우크라이나가 왜 전략적으로 러시아에게 중요한지는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나왔어요. 네네. 예전에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독일군하고 맞서 싸울 때 예비 병력을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집결을 시키고 이쪽에서 막 공급을 해가지고 네네. 전쟁에서 뭐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평야지대인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막아야 되는 어떤 네네. 그 완충지대로서의 그 가치 이런 것도 좀 나왔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중요함에도 갖고는 싶으나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노르드스트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유럽으로 통하는 모든 가스 송유관이 여기를 통했기 때문에 여기를 망가뜨리면 경제가 어려워지니 네.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마자 군대를 국경으로 보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모든 가스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건 아닌데 한 60, 7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노르드스트림 1, 2가 생긴 상황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아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독일에서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고 하니까 독일에서 아주 강력하게 무기도 지원하고 뭐 여기에 노르드스트림 뭐 파산 신청하고 모든 직원이 해고가 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미안한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 미국이 제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 노르드스트림 공세를 강행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눈치를 볼 만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노르드스트림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파괴하거나
뭐 어떻게 할까봐 또 두려워하면서 이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게 그 우크라이나의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괴가 하는 게 가능한데 노르드 스트림은 해저 가스관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폭격을 해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노르드 스트림 건설을 해서 파산을 하고 직원을 하더라도 이 가스관의 물리적인 실체는 그대로 있는 남아있다.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입장에서도 이 가스관을 건설할 때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주주는 물론 이제 가즈프롬이라고 하는 러시아 가스 회사입니다만은 독일이나 뭐 유럽 회사들도 상당히 그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수개월, 수년간 사용을 하진 않을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이 가스관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일시적으로 이렇게 폐쇄 조치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서 이 가스를 받아가지 않으면 너네는 힘들 거니까 네네. 언젠가는 풀어질 거야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푸틴의 계산은 그런 것일 거고요. 사실 과거의 오일 쇼크, 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거 한 사건을 봤을 때도 뭐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했을 때 뭐 석유 생산을 뭐 100을 생산하다가 뭐 50을 생산하고 60을 생산하고 이렇게 팍팍 줄여가지고 오일 쇼크가 발생한 게 아니라 불과 한 10% 미만에서 줄였을 때도 불구하고 오일 쇼크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필요한 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 가스를 안 쓴다는 것은 유럽의 입장에서는 물론 러시아의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고 유럽의 입장에서도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미 일은. 그 전쟁은 터졌고 이제 협상 이제 쉽지 않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미 피해를 입었고 뭐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러시아군을 뭐 9천 명 죽였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또 밝혀지면 러시아에서도 푸틴의 입지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 WTI는 100불을 넘어서가고 있고 자, 이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미국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두고만 볼 것이냐 계속 제재를 하면서 그럼 네. 제재할수록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딜레마인데 사실 근데 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사실 저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이 침공할 이 전쟁을 보면 사실 그 과거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전 2003년에 이라크전을 했을 때가 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라크전에서도 그 가장 미국이 이라크전을 했던 이유는 어떤 미국의 가장 중동에서 핵심적인 이익은 사우디의 안전이거든요. 사우디라고 하는 거대 석유 자원을 가진 국가를 미국의 우방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국의 핵심 이익이고 그거의 완충지대로 이제 이라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반미 정권이었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이제 처단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 이제 미국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게 지금 현재 푸틴의 가장 큰 목표일 텐데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과거의 교훈을 봤을 때 저는 최근 21세기 1990년 최근 한 4, 50년간의 전쟁사에서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가장 큰 교훈은 군사적 점령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 통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사실 미국이 이라크전에 가서 불과 한 20일 만에 이라크전 때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바그다드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10여 년 동안 미군이 한 5천 명 가까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그 우리가 소위 테러라고 표현하지만 네. 그네들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인 것이 그러니까 나라 하여튼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미군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또 종파적인 이유라든지 또 시아파, 수니파 갈려서 이라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군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결국에는 친미 정권을 세우는 거에 성공했느냐 보면 참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반미 정권이 들어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결정적으로 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전쟁을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는 IS가 창궐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그러니까는 과연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도 군사적으로 압도를 했고 또 행정적으로 했지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원과 비용 한 1,000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러시아가 이라크보다 한 더 큰 나라인 인구도 약간 더 많은 그런 우크라이나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또 친러 정권을 세울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러 정서라고 할까요? 이게 러시아에 반발하는 정서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럼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푸틴이 과연 유리한 입장인가라고 보면 그것도 과거 전쟁사를 봤을 때 교훈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그러니까 당장 뭐 키예프를 함락한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가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마 반러 운동이 벌어지겠죠. 테러가 됐든. 네. 테러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네들 입장에서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항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예. 그러한 거에 의해서 계속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군대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느냐도 일단 걱정이고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 상황이냐. 네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 원인을 어쨌든 푸틴에게 자신감을 준 거는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것인데 독일은 그렇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기어코 이거 추진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독일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 또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엔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메르켈 총리가 취임하면서 이분이 어떤 걸 추진하냐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에 약 발전량에서 한 23% 정도를 차지하는 원자력이 2020년 기준으로 한 10% 가까이, 10% 정도로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빈자리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뭐 석탄으로 채우자니 유럽 탄소 배출량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2000년 이후로부터 영국의 유럽의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해에서 석유가스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연가스는 2010년 이후부터 매년 한 2~3%씩 감소하면서 지금 한 10년 사이에 30%가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 천연가스를 어디선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값싸게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러시아랑 석유가스관을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구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성이 좋은 거다 이거죠. 예, 그렇죠.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목표로 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 유럽이 그 러시아에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추진했겠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메르켈 총리는 이 노르트 스트림을 승인하면서도 추진하면서도 항상 얘기했던 건 이건 상업적 이유고 이건 유럽의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내정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업적 이유가 그냥 제일 강했고요. 근데 이제 메르켈 총리나 독일이 간과했던 거는 사실 경제 문제하고 정치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메르켈 총리가 일정량의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계를 세우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퇴임한 시점에서는 그게 잘 지켜질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아주 그냥 모든 물량을 다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네. 운반 체제가 딱 만들어졌는데 또 따로 돈 들여가면서 네. 이쪽으로 뺄 필요가 있느냐. 네, 사실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라고 하는 그 자원의 속성이 뭐냐면 이건 기체이기 때문에 그 기체인데 이거를 액화시켜가지고 LNG로 운송하든지 파이프로 운송하든지 어떻게 운송하든지 간에 운송 비용이 크게 드는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인가요 이름이 그 우크라이나가 자꾸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토에 자꾸 가입을 하려고 러시아의 그 뭐라 그럴까 미운털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아주 위기감을 느낀 거네요.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면 바로 공격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이 생김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조금 나토 쪽에 가입시키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서 뭔가 그 눈앞에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일단 먼저 부딪히게 되니. 네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것이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을 좌우하게 유럽에 공급돼서 유럽의 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게 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예속이 되는 것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쉽게 뭐 나토에 가입 불가할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의 시각이 있냐면은 요새 조선주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뭐냐면 미국도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이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미국의 그런 에너지가 유럽으로 이제 LNG 선을 통해서든 이렇게 운반될 거 아니냐. 그런 운반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조선주가 올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이게 과거의 역사를 대입해 보면 이제 제 책에서도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해서 중동 전쟁을 대입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석유나 가스 같은 자원이 상업성을 떠나서 정치적 이슈와 결부가 되면서 정치적 어떤 이슈로 해서 그 수급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상당 부분 이 그 소비자들이 다른 그 수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교훈인데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때도 당시 70년대가 이제 석유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을 정도로 석유 유가가 굉장히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오일 쇼크도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란 당시 거대 산유국이었던 이란의 테헤란 시장을 초청해서 77년도에 서울 강남의 한 곳을 테헤란으로 명명하기도 하는 잘 보이려고. 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거대 산유국에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산유국들이 석유가스 공급을 줄입니다. 무기화한 거죠. 무기화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쇼크가 발생하게 되자 이 소비국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체 자원을 찾아 나서죠. 그러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알래스카를 개발한다든지 영국은 그때부터 이제 북해를 개발해서 브렌트유를 생산하게 되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 이제 집중해서 지금도 원자력으로 발전량의 한 65%를 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들여오지 않고 다른 미국산이나 뭐 카타르산이나 호주산 가스를 대체하려는 노력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커질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천연가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뭐 1, 2년, 뭐 수개월 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노르트 스트림의 사용을 좀 억제하고자 LNG로 이제 가스를 받으려면 LNG 항구를 터미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NG 터미널을 이제 건설을 계획한다는 뉴스가 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브랜드 이미지나 어떤 신뢰성은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경제 제재는 시작이 됐고요. 뭐 스위프트에서도 배제, 뭐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역 자체를. 자, 그리고 이제 원유에 대해서도 아직은 미국에서도 그 러시아산 원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금지 조치는 아직 안 내려졌죠. 예, 스위프트를 취했습니다만은 석유나 가스에도 적용을 할 것인가? 또 이거는 좀 생각 중이죠. 예, 맞아. 그리고 또 시중은행 모든 은행을 또 하는 것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일부 은행만 배제할 것인가도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스위프트.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는 완전히 러시아를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방도 미국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쪽의 원유라든가 가스를 우리가 사용 못한다 서방 세계가 그랬을 때 충분히 미국산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빨리 개발해서 대체가 된다든지 단기간 내에 가능성이 어떤가요?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빠른 시간에 그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난 이후 2010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지금 셰일 오일은 늘어나고 있다가 2020년부터 이제 소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셰일이나 가스도 뭐 과거에는 1년에 하루에 100만 BD씩 그러니까 연평균 기준으로 하루에 100만 BD, 150만 BD씩 늘어났습니다만 지금은 그 정도로 이제 늘어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있다면은 지금 제재 중인 이란이 지금 원유 수출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란을 제재를 풀어주면서 할 수는 있을 텐데 이란도 바로 이렇게 석유 생산량을 과거처럼 지금 과거에 한 500만 BD를 생산했었는데 지금 하루 300만 배럴이거든요. 6개월 정도 시간에서 한 100만 배럴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됐는데 그걸 단시간에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산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가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원자재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극단적으로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를 배제한다면은 그건 피할 수가 없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 이거는 미국 쪽에서도 그 정도까지 제재는 못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푸틴이 믿고 있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너네가 과연 그럴 수 있겠어? 예, 이거? 이제 러시아의 메드메데프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해봐라. 멋진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가스 가격이 올라가는데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세계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네.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다 혹은 더하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석유 생산량의 비중으로 본다면은 1970년대 중동이 훨씬 더 비중이 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스스로 무기화하면서 이제 그 석유 산유량을 줄였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서방 세계가 오히려 제재하려는 수급을 막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1970년대나 지금이나 다 석유 수급이 타이탄 시장이다. 타이탄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의 공백이 생겨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과거 오일 쇼크나 지금이나 세계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의 정도는 비슷하나 근데 과거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전면 제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생산량의 한 5%, 10% 정도씩만 했습니다. 감산을 했었다 이거죠. 감산을 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충격을 줄 수 있는 러시아는 그런 힘을 지금 러시아의 석유가스는 그런 무기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미국이잖아요. 셰일 오일이 됐든 셰일 가스가 됐든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그 생산 신규 생산할 수 있는 그거는 신청이 들어와 있다. 미국 여러 원유 기업들한테서 물론 그 개발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뭔가 쏟아내면 이게 그래도 좀 가능해지고 이란 쪽에서 좀 풀어지면은 러시아는 완전히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 생산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이게 바이든 정권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되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 바이든 정권의 노선을 바꾸면서 셰일 오일 기업이나 셰일 가스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약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지지층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단시간 내에 미국산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가 정말 확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셰일 생산량을 보면은 텍사스 쪽의 퍼미안 분지 외에는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또 지역도 많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에너지 수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얘기했듯이 천연가스게 별거 되겠어라고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도 오고 원유 LNG 선으로 이동하면 유럽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한 위력을 가진 무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위력을 가진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을 또 이용해서 푸틴이 이런 상황을 벌인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 공급에는 그 비중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유럽 국가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화석연료를 좌초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래학자들에 네네.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은 전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생각인데 네네. 이걸 계속 이렇게 무기화할 수 있을까요? 약간 그거는 이제 현실하고 어떤 인식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좌초자산이다. 화석연료는.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에 전 세계 석유 생산량, 석유 소비량이 한 1억 배럴, 하루 1억 배럴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1억 배럴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아, 더 늘어난다.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직도 석유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더하는 게 가스는 지금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도 어떤 소비가 일어날 수 있고 석유도 사실은 지금 좀 우려되는 거는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공유 수요가 많이 급격히 준 상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은 조금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없어진다면 구조적으로 고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겨울에도 유럽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뭐 바람이 안 불어서 에너지 생산이 죽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노동자가 없어서 뭐 배송 문제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에너지 대란을 겪었잖아요. 폭등하고 막 맞습니다. 뉴스 보면은 막 수백 미터씩 줄 서 있고 자동차들. 결국 이 수급이 조금이라도 핀트가 오고 나면은 벌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까 그 1차 오일 쇼크 때 그때 이 수급이 그러니까 안 맞았을 때 생긴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왔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당시 뭐 간략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미국의 GNP가 한 2, 3년 동안 당시 이제 GDP가 아니라 GNP를 썼는데 그 숫자가 한 6% 정도, 6%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해요. 6% 정도 감소를 했고. GNP라는 거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생산하는 그 총 생산량을 합친 거죠. GDP는 국내 총 생산량이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그런 미국이 받은 충격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중동 석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또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1990년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어떤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배경이 됐기도 했고요. 당시 우리나라도 어떤 오일 쇼크의 충격 속에서 테헤란로를 만들고 또 친아랍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이제 아랍과 우호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 대사관은 폐쇄돼서 철수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들도 나왔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아마 이란이나 어디죠? 이스라엘로 전쟁하고 막 이럴 때니까 맞습니다. 이란 편을 든 거죠. 그러니까 소위 잘 보이려고. 이란은 이제 아랍 국가가 아니고 그냥 이집트나 시리아, 사우디 편을 들었던 거죠. 한국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동을 지키는 그 함대 있잖아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그렇게 쫙 걸프 해안을 지키는 미국 병력. 이거는 결국 미국의 경제와 이해관계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은 GNP가 6% 가까이 떨어진다는 건 엄청난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후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중동의 국가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해역 같은 어떤 주요 석유의 수송로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해상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원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주정으로 쓰인다면은 에너지가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하는 차원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국도 사실 지정학적 위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원을 수급하고 또는 비축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GNP가 6%가 하락할 정도라면 에너지의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영향을 받았었겠죠? 1차 오일 쇼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아주 본격 70년 공장이 많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79년 2차 오일 쇼크 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IMF가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때가 코로나19 전에 한 2번 있었는데요. IMF 때하고 이제 79년, 80년 요때 2차 오일 쇼크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위대하다라고도 표현하는 연준 의장이 폴 볼커잖아요. 네. 그게 이제 80년대 엄청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금리 20% 가까이 막 치면서 가라앉힌 그래서 이제 살해 위협도 엄청 받았다고 하는 연준 의장인데 총 들고 다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됐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사실 석유라고 하는 자원은
그 모든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인플레이션이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국제 유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모든 그 상업이나 제품의 선결 조건이거든요. 이게 돼야지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그런 면에서는 뭐 경제의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낙관하기만은 되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통해서 결국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게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터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약간 거기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오래 해봤자 이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수도 키이우라고 하죠. 키이우를 점령한다고 한들 과연 그 이후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행정적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이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바람직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나 어떤 뭐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오래 끄는 것은 뭐 러시아 입장이나 서방 입장이나 다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이것이 장기화되거나 네네. 그랬을 때는 원유 가격은 에너지 가격은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은 상당히 뭐 GNP가 그 70년대 66% 정도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더 많잖아요, 소비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산업화가 많이 돼 있으니. 네, 장기화 된다면은 그런 석유 유가의 그 고공행진은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부터 약간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높게 가는 것은 뭐 장기화 된다는 거 했을 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기존의 사우디를 포함한 이쪽에서 생산량 쿼터를 그냥 막 늘리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지금 오펙 플러스가 계속해서 매년 그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라는 건 오펙에다가 러시아죠. 예, 러시아 등이 다른 나라를 포함한 건데 지금은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지금 쿼터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유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는 의미는 지금 이 산유국들이 생산량 증산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파악하기로는 러시아와 사우디 외에는 대규모로 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많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지금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산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에너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거를 그 러시아 경제 제재에 그게 포함되는 순간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을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에는 그런 여력은 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화석 연료, 이 원유, 가스 이런 걸 좀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서 곧 퇴보할 산업. 그래서 말 그대로 정유사들은 다 좌초될 만한 자산,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모든 거를 이렇게 차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석유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신발, 뭐 어떤 플라스틱 합성 소재, 합성 섬유 또 뭐 각종 약품이나 이런 건 석유 화학 제품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는 건 또 잘못이고요. 각종 원료라는 측면에서도 참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석유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는 참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석유공사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석유 회사에 근무합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를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쓴다. 많이 쓴다. 예. 석유라고 하는 자원에 너무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유 회사 뭐 저뿐만 아니라 석유 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석유공사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도 석유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에너지 안전성에 뭐 좋지 않고 석유를 올바르게 적정량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좀 궁금한 게 평소에 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네. 제7광구 해가지고 한국에도 바다에 석유가 네. 원유가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었죠. 네네네. 그거 사실입니까? 지금도 그래서 예. 가끔 그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석유 난다고 막 파티 열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예, 제7강구는 상당히 유명해서 뭐 노래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실 저는 그 관련 부서가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석유 탐사가 그렇습니다. 뚫어서 시추를 해서 그 안을 보기까지는 거기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모든 석유 탐사가 이제 탐사 성공률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제 30%가 넘기 힘든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막 그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사우디가 막 우리한테 석유 사러 오고 막 이랬던데,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 네. 7광구에 이런 거를 들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으나 그 밑에 정말 파고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시추를 해보기 전까지는 뭐. 근데 왜 안 해요? 가능성 있으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석유공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또 외교적인 문제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본하고 같은 네, 맞습니다. 영해죠.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독도 근처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 위치는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좀 엉뚱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떠돌았거든요. 북한의 석유 원유 매장량이 엄청나다. 거기는 근데 워낙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약간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그냥 루머입니까? 사실입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석유 탐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있다라고 심증을 가지고 들어가도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아닐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있느냐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뭐 가능성은 항상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확한 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원유를 증산을 바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가격이라든가 이게 개발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몇 년 전서부터 그걸 준비를 해야 파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딱 수요를 그때 맞출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해도 몇 년이 걸리니 광구를 발견해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보통 하나의 그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생산량을 그러니까 뽑아내는 그 과정이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찾아서. 이거 천차만별일 텐데요. 셰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1년 미만으로 되기도 하고요. 미국 쪽에 셰일 오일은. 예, 근데 뭐 대규모 유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천차만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워낙 이쪽에 지식이 좀 해가지고 네. 좀 유치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찌라시 질문. 네. 네,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에너지가 정말 이 모든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에너지구나. 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얼마나 그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가.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책의 저자이신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에너지정보팀 과장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